자,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강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원달러 환율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100 아래로 내려갔는데 원달러 환율이 1,450원마저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참 제가 한 달 정도 전부터 다른 이제 프로를 쭉 하면서 이 환율이 되게 걱정, 우려가 된다. 그런 적이 있는데 우려가 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고,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건 이건 사회 현상,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을 통째적으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깊은 내용을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불안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1,450원을 뚫었던 게 이제 장중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1,200원대였습니다. 그런 시기는 당분간 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서 그 한미 관세 협상을 했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이게 이 사인한 게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거는 총 3,500억 달러. 근데 미국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그 팩트시트라고 하죠. 그 사실을 쭉 열거한 그걸 보면 현금 2,000억 달러 플러스 기업들 투자해가지고 뭐 6,000억 달러 얘기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뭐 9,500억 달러에 달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이쪽 발표하고 이쪽 발표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 또는 재무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불안정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또 하나 이제 펀더멘털 우리가 낯익은 얘기로 이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뭐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말하려고 해서 또 골프도 치고 왔고, 그러면 막대한 양의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는 기업들이 수출해서, 우리나라 요새 수출 잘 됩니다. 그럼 달러를 보내드리면 이걸 다 원화로 환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달러가 조정이 되고 했었는데, 그럼 짐작컨대 최근에는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주요 그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다 달러로 속된 표현으로 쟁여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요새 또 서학개미 분들 해외 투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이 코밍글되면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300원이 보이기에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저희처럼 미국에 전문 투자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이 환율이 이렇게 스파이크 해버린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이제 물가도 좀 우려되는 이런 파급 효과가 생기겠죠. 네, 2년 전만 하더라도 1,200원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0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달러가 안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사실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AI 버블론이 시장에 부각이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미국 주식 안에서도 나스닥이 크게 흔들렸고, 오늘 뭐 반도체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숏 포지션, 그러니까 팔란티어랑 엔비디아에 대한 공매도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AI 버블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시기상조다. 우리가 주식시장은요, 아나운서님은 잘 아시겠지만 늘 버블이 끼어 있어요. 그 인트린식 밸류라고 하죠. 기업의 내재 가치만큼의 주가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향후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버블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버블이 이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지금 이 논란인 것 같은데, 그 논란을 저는 간단하게, 이럴수록 좀 심플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주가라는 게 결국 반영하는 거는 기업의 성장, 이 성장을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거는 기업 이익 성장이고 매출 성장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그래서 그 이익 성장이라는 게 주가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에 결정을 한다고 보고, 장기적인 방향성은 매출로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띄워주시는 그래프가 보통 우리가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죠. 최근에 어떤 분이 또 월가에서도 닷컴 버블보다 더 심하다, 버블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왼쪽 두 개 바 차트가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 노란색이 439%가 그때 리더십을 형성했던 인터넷 주요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입니다. 440% 상승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주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80%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에 440%는 거의 몇 배가 반영한 겁니까, 주가가? 한 5배 이상 상승, 저건 버블이었죠. 그러니까 깨끗이 반납을 했었어야죠. 반면에 지금 현재는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한 4년 되죠.
기업 이익 성장이 73% 평균했다고 합니다. 뭐 엔비디아 등등 다 이제 빅테크들 주요 기업들의 평균을 보니까. 그런데 주가가 평균 94% 상승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게? 과거 닷컴 버블하고 비교해도 주가 상승의 폭이 그렇게 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지만 그 하워드 막스라든가 피터 오펜하이머인가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가 한 3주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버블 당시에 미국의 퍼가 한 50배 정도였는데 지금 M7 주요 빅테크들의 퍼가 평균 227배라는 거예요. 27배만 보면 과거보다 비싸다고 해서 우려가 되지만 과거에 우려했던 당시의 50배보다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 PEG라고 그래서 프라이스 어닝의 그로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의 성장을 반영한 PE,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요. 지금 1.7배 정도 돼요. 닷컴 버블 당시가 3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많이 떴다고 해서 이건 분명히 빠질 거야 뭐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기업 이익이 저렇게 속된 표현으로 탄탄하게 짱짱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때일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하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죠. 비슷한 그래프를 제가 갖고 왔는데 왼쪽이 닷컴 버블 당시 주요 기업이던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 상승률이고요. 하늘색이, 그리고 주황색이 기업 이익의 상승세입니다. 굉장히 그 버블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이 왼쪽 그래프의 중간 정도 보시면. 그런데 최근 오른쪽 그래프의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과 기업 이익 성장성이거든요. 주황색하고 하늘색 주가와 이익 성장성이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기업 이익이 그렇게 막대하게 아주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버블이라는 우려를 우리가 하기에는 아직은 좀 때이른 논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네,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AI 버블을 두고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게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지만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비교했을 때 지금 버블론을 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럴 만도 한 게 AI 버블론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AI 투자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테크 4사의 설비 투자액만 4천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그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 오픈 AI 자금난도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 우려는 좀 펀더멘털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좋은 쪽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이 우려를 지금부터 하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올 1사분기 때 그 오라클의 회장이죠. 레리 앨리슨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이 사실 IT의 산 증인이거든요. 그분이 가끔 이제 실적 이런 거 좀 뻥을 쳐서 이게 좀 살짝 문제가 되곤 하는데, 그분이 올 1사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그 사람 자기가 보기에 지금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 한 4, 5년 보는데 그것도 아직 절반이 안 지났다고 했습니다. 올 1사분기 당시에. 그럼 지금이니까 한 3년째 됐나요?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이 4, 5년이라는 얘기는요. 4, 5년이 지나고 나서 AI가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AI가 본격적으로 보편화되고 뭐 교무용으로 쓰이고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지금 초석을 다지는 인프라 투자 기간이에요. 인프라 투자 기간 중에 지금 뭐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출자 전환 비슷하게 막 이걸 우려가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도 안 끝난 시기에 이렇게 막 그 실제로 수익을 뽑을 수 있을까? 물론 뭐 그런 우려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 초석을 다지는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뭐 설익은 미리 애써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보수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 2년 정도가 되어야, 물론 지금 투자했던 거가 제대로 이제 뭐 캐시아웃이 될지 아니면 주가가 상승한 거가 뭐 한 1, 2년 있다가 실제 그때는 버블이었어라고 하는 구간이 언젠가는 있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즐겨도 되는 구간이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만 4년에서 5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그 초기 투자 기간도 안 끝난 시기에 성과를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좀 성급하다. 네,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만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죠. 방금 자막으로 띄워줬었는데 여러 이제 기관마다 구루들이 발표를 합니다. 올해만 해서 빅테크들의 KPX 투자가 3,700억 또는 4천억 달러 정도 달할 거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4천억 달러가 모두 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뭐 최근에 메타도 그렇고 회사채 발행했잖아요. 회사채라든가 떼시라든가 자금을 빌려서 투자할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충 보니까 뭐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한 50% 정도는 뭐
대출로 조달을 할 거다. 어떤 곳은 한 70% 정도는 30%만 조달할 거다. 그런데 피터 오펜하이머가 두 번째 언급드리지만 3주 전에 하는 얘기가 3,750억 달러 정도의 KPX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잉여 현금 흐름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냥 대충 생각나는 숫자 얘기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중에 일부가 한 20,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일부를 메타 등등 몇 개 회사가 회사채로 조달하고 있는데 그 회사채 조달 금리도 우리가 보통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국채 금리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줘야 채권을 사갈래, 우리한테 자금을 빌려줄래. 1%가 안 돼요, 스프레드가. 0.75, 75EP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구글이었는지 제가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존 같은 고급의 회사였거든요. 네네. 뭐 500억 달러인가를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그게 50년, 그러니까 8년부터 50년까지 여러 만기로 쭉 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최장 50년 만기의 채권 스프레드도 125EP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사업을 할 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그 빚을 내서 투자한 부분이 실제로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조금 한 1, 2년 있다 걱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즐겨도 되는 구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의 적극적인 투자 속에 실질적인 실적으로 성과가 돌아올지에 대한 고민은 잠시 후에, 그러니까 1, 2년 후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이크론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죠. D램 가격 상승이 실적 성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향후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모르죠. 과거의 네. 경험을 토대로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과는 틀리게 사실 중요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리테일 수요에 좌우되는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리테일 수요라고 하면 PC,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배를 했었다면 최근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는 이게 완전히 홀세일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언급했지만 아까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빅테크들 위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서로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데이터 센터란 말입니다.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깔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이클이죠 지금. 근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낸드든 뭐든 따질 거 없이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관성의 수요, 이 기관 수요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언급이 되지만 지금 이 AI 등등의 기반을 깔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분간 가지 않겠습니까? 예. 네,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우리가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지금 4월부터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왔지만 그 미국 증시를 이끈 거는 빅테크였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중소형 주죠. 러셀 2000 중심으로 상승을 기대한다, 전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중소형주는 그렇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저 역시도 네. 올해 상반기 중반 지나면서 하반기에 분명히 정책금리 인하할 거고 따라서 시장금리도 조금 인하는 될 거지만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인하는 될 거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는 한에 가장 금리가 인하가 되면 가장 공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야 두 가지 꼽을 때 제가 공통적으로 부동산 중소형을 꼽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좀 틀리죠. 근데 이거를 중소형과 부동산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금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물가나 경제 성장, 수급에 의해 좌우가 되는데 수급은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물가도 살짝 문제는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물가 아직 우려 없거든요. 결국은 성장성이라는 거예요. 미국 지금 3, 4분기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기준으로 3, 4분기 예상치 GDP 성장 예상치가 3.9%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 4분기에 3.8% 지켰어요.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이라든가 한국, 일본 이런 데가 0.2, 0.5, 1%가 안 돼요. 경제 성장성이 높으면 금리는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그 다음 페이지 정도 될 텐데 네. 말이 나온 김에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 물가 상승률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솟는 게 발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가끔 보고 있는 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네. 그 실시간 물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연초에 2% 초반 정도였다가 1.7%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2.6%대로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CPI하고 PCE나 이런 거하고 계산 산식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절대 수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3년 동안 이 그래프를 쭉 이 데이터를 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2.3, 2.4% 정도가 임계치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2.6%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물가 지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 4분기에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판때기 관세 갖고 나와서 2% 초반이었던 걸 지금 거의 10% 중반까지 끌어올렸다고 하거든요. 네. 자그마치 한 6, 7배 상승시켰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든 수입 물품이든 이 수입 물품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되건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건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금 한 달 반 정도 노후 데이터 노후 워리 기간이라서 실제로 발표하는 CPI나 PCE가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대신 트루플레이션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실시간 물가 지표로 보거든요. 지금 2.66 갔다가 2.62로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상당히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뭐 하여튼 돌아왔는데 이 물가가 지금 실제로 살짝 뜨고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시장 금리 이런 것들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중소형이나 질문은 중소형을 주시긴 했는데 뭐 중소형 가격이 뜨고 안 뜨고는 내년까지 보면 분명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올해 12월 달도 아직 봐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노동시장 발표된 거 보면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금리가 인하 안 될 것 같아. 또 어제 노동시장만 보면 또 인하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두고 봐야 되겠고 내년으로 가면 분명히 정책금리 탄력적으로 뭐 3회차든 4회차든 인하시킬 겁니다. 조금 길게 보면 충분히 상승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정작 지금 연계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 물가가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서 한번 우리 주식시장이든 펀더멘털의 발목을 살짝 잡고 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앞서서 물가와 또 금리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금리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일본 증시,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게 막대한 유동성이었죠. 사실 미 증시는 이미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주가에 선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12월 달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내년 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조금 애매모호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하나 좀 그 첨언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금 유동성이 이제 견인을 했다고 하셨는데 맞죠? 일부는 맞지만 기업 이익이나 유동성을 제외한 기업 이익, 민간 부문의 경쟁력, 탄탄한 어떤 펀더멘털, 경제 펀더멘털의 이 믹스가 돼서 같이 올라온 거고요. 유동성 하나 갖고 올라온 거면 그건 버블이죠, 분명히. 네. 근데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그 연계해서 유동성이 미국 경제 전체 유동성이 지금 줄어들긴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프락스라는 아마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그 미국 전체 유동성 저 보시는 그래프에서 왼쪽 그래프거든요.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실 테지만 뭐 RRP 잔고라든가 TGA 잔고라든가 뭐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든가 이런 걸 다 총망라해서 위에서 두 번째 그래프 보시는 빨간색 점선이 미국의 전체 유동성 흐름이에요. 근데 가장 오른쪽 보시면 유동성 흐름이 확 꺾여서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분들이나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 유동성 줄이고 있고 가장 밑에 노란색일 텐데 저게 아마 RRP 잔고일 거예요. RRP 잔고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서 시중의 유동성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다 목에 찼다든가 빨간색 점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동성의 양이 지금 공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부터 이런 그 비관론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 꼭 좀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가 미국 전체 유동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미국 재무부입니다. 재무부의 TGA 잔고라고 해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에서 재무부 일반 계정,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기재부의 나라 통장 곳간이에요. 그 곳간이 연초에 7,800억 수준이었다가 좌측 하단 그래프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거꾸로 지금 시기열별로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7월 당시까지 3천억 달러까지 줄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격적인 정부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댔었습니다. 저게 이제 뭐 공장 지을 때 보조금을 준다든가 사회 보장 시스템에 써서 뭐 군인 월급도 주고 뭐 무기 구입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7월 달까지 3천억 달러 줄여서 그러면 이제 국간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탄이. 그래서 7월 달에 OBBBA 감세안에서 네 번째 큰 축 합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채 한도 5조 달러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합의를 하고 나서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3개월 지났죠. 계속해서 잔고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까지 갔던 게 지난 10월 31일 현재 1조가 딱 찍었어요. 1조 달러까지 채워놨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갈수록 저 1조 달러를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공격적으로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미국 전체 유동성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돌아 이게 문제 기승전 연방정부 셧다운 해결 문제가 풀려야 저게 이제 공격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연계해서 뭐 복잡하니까 자꾸 연계가 되는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11월 중순 전에는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11월 중순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뉴욕시장 선거 그리고 두 곳의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당선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수개월째 굉장히 좋았다. 앞으로도 사상 최고가를 이어갈 것이다.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거 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11월 중순까지 해결될 거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 이유는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내년 중간선거 일단 네. 군부를 지펴야죠. 어떤 집행기관이 행정부가 중간선거 말이 중간선거 이거 완전 총선거입니다. 그럼요. 이 총선거에 져버리면요. 트럼프 대통령 식물 대통령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언급드리면 그 2021년도에 인프라법 기억나세요?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잡스 액트라는 거 네.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 시행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 7월달에 아까 언급드렸던 감세안, OBBBA 이 한 5개 정도 법안에 심지어 희토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미 4년 전부터 법적으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트럼프 또는 민주당 뭐 이렇게 방금도 그 주지사 선거 언급해 주셨지만 국내 문제 갖고는 으르렁으르렁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어떤 패권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뭐 경쟁력의 문제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은 항상 원보이스를 내는 아주 네. 우리가 조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방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법들을 쭉 보시면 뭐 반도체라든가 희토류라든가 심지어 우라늄 산업 육성 방안도 다 반영을 해놓고 있다는 얘기죠. 저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 중에 하나를 쐐기를 박았던 게 7월달에 OBBBA라고 보죠. 저는 저 감세한 메가톤급 법안이라고 봅니다. 감세해주고 소득 늘려주고 법인들 설비 투자했을 때 한 1, 2년 만에 찔끔찔끔 비용 처리해주던 걸 한 방에 100% 다 해줘버리는 그럼 기업들이 얼마나 마진율이 회복이 되겠냐는 얘기죠. 뭐 여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 저런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 펀더멘털 지금 펀더멘털 나쁜 상황 아닙니다. 지금 노 데이터 노 워리 기간이라서 챌린지 그레이 어저께 조금 떨어졌는데 그거는 워낙에 변동성이 심한 데이터고 신뢰를 하지 않는 데이터예요. 워낙 중요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안 되니까 지금 챌린지 그레이 갖고 언급들을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정확성이 있다는 일주일 전에 발표한 ADP 민간 고용은 또 양호하게 나왔잖아요. 네. 저는 챌린지 그레이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 ADP를 볼래? 저는 ADP를 단연 보고 있어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달러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미국 채권이라든지 미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높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달러 강세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게 선후를 따지기 전에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는 그 나라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고 자 펀더멘털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그래프 우측에 하나를 좀 네. 띄워주시는데 제가 보통 환율 아까 모두에는 원달러만 언급을 드렸지만 이 환율을 얘기할 때는요 상대 환율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원달러, 뭐 유로달러 이런 것들이 상대 환율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나라의 정말 그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걸 펀더멘탈한 가치를 보려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실질 실효 환율이 그 옆에 그래프일 텐데 그 다음 그래프일 텐데 달러의 실질 저 초록색이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거든요. 네.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라가 거래하고 있는 상위 한 7, 6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의 통화와 실질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고 평가를 한 실질 실효 환율이니까 올곧이 보여지는 실제 통화의 가치입니다. 초록색이 최근에 꺾이긴 했지만 다시 꺾여서 올라가고 있고 밑에서 두 번째 파란색이 네이비색일 텐데 저게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사실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빠진 거는 최근에 빠진 게 아닙니다. 2016년, 7년 정도부터 중간 꼭지를 딱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나라 경쟁력 자체가 지금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뭐 관세 협상이 되고 안 되고 뭐 어떤 정책의 부재 네.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아까 모두에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이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포인트를 찍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약하게 할 거고 근데 펀더멘털리는 또 강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건 이제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원달러로 보면 네. 최근 뭐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1,300원이 보인다거나 당장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이렇게 오늘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이춘강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